안녕하세요. SPS 연구실 2024년 동계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유건혁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컨티뉴얼 러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컨티뉴얼 러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 중에서 듀얼 프롬프트라고 해서 프롬프트 러닝을 이용한 어떤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저 룩의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컨티뉴얼 러닝 메소드들을 조금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학습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이고,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컨티뉴얼 러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기존 분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 그림처럼 확장되고 세분화됩니다. 이게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추가되는 데이터에 대한 인퍼런스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이 이미 진행된 모델을 배포를 하면 지속적으로 그 모델이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인퍼런스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그림처럼 실제 현실 같은 경우에는 리얼월드에서는 데이터가 끊임없이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에 이 AI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휴먼 놀리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차 클래스 하나가 추가된다고 해도 다양한 다른 도메인들의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추론할 수 있지만 AI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얼 러닝 방식을 제안을 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컨티뉴얼 러닝을 단순하게 그냥 지속적으로 학습시킨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 새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건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수록 기존 정보를 잃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 A로 학습을 시작을 하고 이제 B, C, D, E 이런 식으로 쭉 학습을 하다가 다시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A에 대해서 기존에 학습했던 A에 관한 거를 다시 물어보면 크래시가 다음과 같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널리지가 축적되지 않는다. AI는 널리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수록 기존에 학습했던 정보를 잃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컨티뉴얼 러닝에서의 리허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허설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리허설 과정을 거쳐서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을 한다는 뜻인데요. 컨티뉴얼 러닝은 과거의 태스크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현재 태스크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 과거 태스크에서 학습했던 정보를 저장했다가 현재 태스크하고 콘캣해서 학습하자는 아이디어가 이제 리허설입니다. 위에서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것처럼 이제 커런트 태스크하고 리플레이 버퍼, 즉 과거에 있던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콘캣해서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representation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위의 그림과 같이 이제 리허설 베이스드 컨티뉴얼 러닝들이 최근 대부분의 소타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소타 모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리허설을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메모리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대표적입니다. 우선 메모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이 리허설 메모리, 위에서는 리플레이 버퍼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리허설 버퍼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지속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면 버퍼 사이즈는 당연히 계속 커지고 결국엔 메모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코스트가 높아지고 메모리 이피시엔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라는 문제가 존재하고요. 또한 리얼월드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을 할 때 프라이베이트 유저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상 데이터와 같이 굉장히 민감한 센시티브한 데이터는 오랜 기간 버퍼에 저장해 두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저장을 해두지 않고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걸로 그냥 새로운 거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말은 되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쓰이지만 결국에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센시티브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이퍼 리뷰에 앞서서 이 논문 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을 백그라운드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VIT,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NLP에서 매우 각광받던 이 트랜스포머를 비전 분야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키텍처 순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먼저 각 패치로 나눕니다. 그리고 NLP에서의 토큰처럼 이 각 패치를 사용을 하고요.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패치들을 플래튼 시키고 그 결과 패치 임베딩이 출력이 됩니다. 이 NLP에서 특히 버트 같은 모델은 클래스 토큰이 따로 있는데 이미지는 클래스 토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러너블 임베딩 패치를 맨 앞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VI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CNN처럼 공간에 대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건 이 2디멘션 포지션 임베딩보다 1디멘션 포지션 임베딩이 더 성능이 좋았다고 논문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라는 거는 NLP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 있는데요. 이 모델이 특정 태스크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지시자, 가이던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실의 캡틴이 누구야 라는 QA 태스크가 있을 수 있고, 이 기사는 스포츠에 관련된 거야 혹은 정치에 관련된 거야, 이런 기사의 카테고리 분류 태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도움을 주는 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프롬프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시면 트랜스포머 모델을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풀 수 있게 하는데, 이때 각 태스크에 대해서 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VPT 딥하고 쉘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VPT 딥은 인풋부터 이제 백본까지 전부 다 프롬프트 파라미터를 전부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쉘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본 모델에서는 전부 다 프로즌을 시키고 인풋에서만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VPT의 장점은 다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풀 파인 튜닝 아키텍처의 10%도 안 되는 파라미터밖에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점이 많은 방법론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B랑 쉘로우의 차이는 사실 DB 더 파라미터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VPT DB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되는 건 맞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 파인 튜닝 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쉘로우하고 1%도 안 되는 파라미터 개수 차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인크리멘탈 러닝으로도 불리는데요. 이게 태스크 인크리멘탈, 도메인 인크리멘탈, 클래스 인크리멘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컨텍스트 1부터 5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태스크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엠리스트에서 0부터 9까지 숫자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5개의 태스크로 분류를 한 거고요. 각 태스크는 이 태스크 내부 이미지를 0, 1 이렇게 라벨링으로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인크리멘탈 러닝은 각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학습해서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을 보면 테스트 타임의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가 어떤 태스크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테스트에서 4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고 태스크 3이라는 정보까지 줘야 아웃풋이 0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과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은 태스크 아이덴티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챌린징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가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자율주행이 있는데요. 이 날씨나 지역에 따라서 도로 환경이 다 다른데 이거를 이제 도메인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에서 운전이라는 태스크는 동일합니다. 즉 여러가지 도메인, 그러니까 여러가지 도로 환경을 학습하고 다양한 이런 도로 환경에서 운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자율주행의 목표입니다. 위의 장표도 마찬가지인데 이 태스크는 짝수인가 홀수인가를 구별하는 걸로 이제 동일합니다. 하지만 뭐 태스크 1에서는 0, 1, 태스크 2에서는 뭐 2, 3 이런 식으로 분류해야 되는 도메인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챌린징하기도 하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컨티뉴얼 러닝입니다. 이전에 학습했던 클래스의 정보를 잊지 않고 여태 학습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글로벌 라벨을 도출해내는 문제인데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두 논문은 모두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세팅을 따릅니다. 첫 번째 논문으로는 듀얼 프롬프트 논문입니다. 이 듀얼 프롬프트의 배경은 뇌과학인데요. 이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마와 심피질인데 이 뇌의 해마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경험의 패턴을 학습하는 단기 기억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놀리지를 학습을 하고 이거를 엑스퍼트 프롬프트, 여기선 줄여서 E 프롬프트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심피즐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억들을 일반화시켜서 이 정보가 갖는 불변의 특성을 학습하는 이 장기 기억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태스크 인베리언트 놀리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제너럴 프롬프트, 이 G 프롬프트라고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이 프롬프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듀얼 프롬프트를 설계를 합니다. 이 논문은 기존에 사용되던 프롬프트를 G랑 E 프롬프트로 나누어서 장기 기억 및 단기 기억을 함께 학습을 합니다. 이 리허설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도 밑에 장표를 보시면은 리허설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도 소타를 달성한다는 이런 컨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리고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듀얼 프롬프트의 테스트 타임에서의 아키텍처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G 프롬프트하고 E 프롬프트를 각각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VIT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 E 프롬프트는 각 키에 해당하는 프롬프트이고 이제 각 키에 해당하는 이것들은 이전의 학습 패턴 태스크들의 어떤 특성들을 담아놓은 그런 변수들입니다. 테스트 타임에서 태스크하고 이제 키를 비교를 해서 이 유사한 키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이용하겠다는 게 메인 아이디어인데 이 프롬프트들을 그러면 어떤 레이어에 추가를 해줘야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올지를 실험했습니다. 일단은 이 VIT 레이어에다가 G 프롬프트랑 E 프롬프트를 위치를 시키는데 이거를 넌 오버래핑하게 겹치지 않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 프롬프트마다 이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레이어에 배치가 되었을 때 성능이 언제 가장 좋은가를 보기 위해서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동일하게 설정을 했고 그 경우에서 이제 G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 배치되었을 때 그리고 E 프롬프트는 다섯 번째 레이어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논문에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인데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프레드 이미지넷 R에 해당하는 그림들입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싱글 레이어를 비교를 했는데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레이어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에 해당하는 스타트 엔드 포인트를 찾았는데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는 3, 엔드는 5, 그러니까 세 번째 레이어에서 다섯 번째 레이어에 이 프롬프트를 배치를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스트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에 이를 픽스를 해두고 G 프롬프트의 베스트 포인트를 찾았는데 G 프롬프트는 스타트가 첫 번째 레이어 그리고 엔드가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했습니다. 좌측 그림은 이제 G 프롬프트, E 프롬프트 그리고 앞서 봤던 이 멀티 레이어 유무에 관해서 전부 다 크로스 체크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G 프롬프트만을 추가한 경우에는 이 베이스라인 대비 상당한 성능 향상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G 프롬프트가 태스크 인베리언트 놀리지를 통해서 태스크들을 상당히 잘 일반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태스크의 지식을 공유하기만 하면, 이 일반화시켜서 공유하기만 하면은 태스크가 적절하게 분리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포게팅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프롬프트만 단일로 추가한 경우에는 태스크를 적절히 분리시키기 때문에 포게팅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G 프롬프트만 단일로 썼을 때보다는 성능이 일관적으로 좀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스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가장 비슷한 키에 해당하는 프롬프트에다가 매칭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절히 분리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퓨처 태스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이 태스크에는 G 프롬프트가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학습했던 정보들하고 거기에서 뽑아낸 이 불변의 특성들을 나중에 들어오는 이 퓨처 태스크들에도 어느 정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G 프롬프트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은 성능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쓰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이 나타난다 라고 실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실험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싱글 레이어에 프롬프트를 배치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멀티레이어에 배치하는 게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멀티레이어는 필요하다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보이는 저렇게 모여있는 것들이 G 프롬프트인데, 이 G 프롬프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 인베리언트 논리지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태스크가 뭐 비슷하게 불변의 특징들을 잘 학습을 한다, 잘 모여있는 것을 잘 반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좀 많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서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각 프롬프트가 뭐 단기 그리고 장기 기억을 따로 관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네, 앞서 봤던 내용들은 이제 프롬프트를 어디에 추가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프롬프트 튜닝, 이제 프로티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프리픽스 튜닝, 이제 프리티, 이렇게 두 가지 방법론을 써서 각각의 성능을 비교를 합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G 프롬프트에 관한 내용인데, 이 G 프롬프트를 어떻게 추가해서 MSA, 그러니까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넘겨주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우측에 보시면은 프롬프트 펑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G 프롬프트, 밑에 나와 있는 E 프롬프트인데, 이 각각의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단순히 이제 프롬프트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이제 VIT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 이제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세 가지 헤드로 나눠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밑에 나와 있는 이제 프롬프트 튜닝과 프리픽스 튜닝,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 수식은 좀 어렵게 써져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세 가지 헤드로 나눠 가지고 들어갈 때 각각의 헤드 앞에다가 이 프롬프트를 전부 다 추가를 해준다. 그리고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쿼리에는 추가를 안 해주고 이제 키랑 밸류에 해당하는 헤드에만 프롬프트 이제 시퀀스를 추가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그럼 결국에는 프롬프트 밖에 없는데, 이게 뒤에서는 좀 상당히 작용을 하고요. 이 시퀀스 랭스가, 아웃풋 시퀀스 랭스가 프롬프트 랭스만큼 더 길어지냐 안 길어지냐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이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성능과 포게팅 측면 모두에서 이 프롬프트 튜닝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퀀스 랭스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논문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이 프리픽스 튜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프롬프트, 이 앞서 보여줬던 이 프롬프팅 펑션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펑션,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장표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이고요. 이 클래시파이어하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온 게 얼마나 분류를 잘 하냐, 태스크를 얼마나 잘 솔브하냐에 관한 로스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앞에서 그 현재 태스크에 비슷한 가장 유사한 키를 매칭시킨다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매칭을 어떻게 잘 시켜야 할까에 관한 로스입니다. 이 테스트 태스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인풋 쿼리하고 키의 유사도 측정을 위한 매칭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각 메소드들을,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이제 에버리지 어큐레시와 포르게팅에 관한 성능 평가를 나타낸 지표이고요. 이 성능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이 에버리지 어큐레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어큐레시들을 이제 단순 평균 낸 결과이고, 포르게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전에 학습했던 정보들을 잘 잃지 않는가에 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허설 프리 메소드들이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버퍼 사이즈가 기존의 소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개, 5000개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리허설 프리 메소드들은 이제 버퍼 사이즈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스플릿 사이퍼 100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성능 평가를 했는데, 이 어퍼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얼 러닝을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데이터셋을 태스크를 나누지 않고 이 오프라인 러닝, 배치 러닝을 통해서 한꺼번에 학습을 했을 때를 상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어퍼 바운드 성능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이 어퍼 바운드는 90% 정도가 나오는데, 이 듀얼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86점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 포르게팅 성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메소드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듀얼 프롬프트는 VIT 베이스 16 패치를 백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기존 컨티뉴얼 러닝 모델의 백본들은 이제 레지넷 18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VIT에 비해서 레지넷 이제 쉘로우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떨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레지넷 152로 더 좋은 백본을 사용을 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백본을 레지넷 152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지 못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백본은 이 컨티뉴얼 러닝에 있어서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듀얼 프롬프트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게 백본의 영향이 커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듀얼 프롬프트가 소타를 달성을 했고, 리허설 프리라서 메모리 코스트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코스트도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앞서서 저희가 이제 매칭 로스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매칭 로스가 과연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밑에 나와 있는 퍼펙트 매치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아이덴티티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제 모든 매치가 성공을 했다 라고 나와 있는 지표이고요. 이 매칭 정확도가 밑에 보시면 매칭 정확도가 높아지면은 뭐 약간의 성능 향상은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이 프롬프트가 노이즈 하더라도 G 프롬프트에서 캡처한 지식들로 인해서 모델이 여전히 유즈풀 하기 때문에, 즉 로버스트 하기 때문에 성능이 차이가 많이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매칭이 올바르게 되지 않더라도 기존 태스크들 중에서 꽤 유사한 키에 대한 이 프롬프트 매칭이 잘 됐을 거다 라고 논문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을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겠다 라는 논문인데요. 이 리허설 프리 방법론 중에서 앞서 봤던 것처럼 듀얼 프롬프트와 같은 이 프롬프트 베이스드 모델이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해당 논문들에서는 이 프리트레인드 인코더가 컨티뉴얼 러닝 시퀀스를 올바르게 나누어주는 것을 가정을 하는데, 하지만 이 가정은 항상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 튜닝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리허설 프리 세팅에서 포르게팅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포르게팅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논문에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 중에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 밑에 있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세부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이 논문이 가져가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을 더 가까이 바라본다. 즉 이거는 뭐 포겟팅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뭐 식별하고 프리트레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레귤러라이징을 통해서 포겟팅을 완화를 한다 라는 것과 이 파라미터 레귤러라이제이션과 프레딕션 레귤러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더 효율적인 정교화 방법론을 연구를 한다. 그리고 리허설 프리 세팅에서 프롬프팅을 이용한 소타 모델들, 기존에 나와 있는 뭐 프롬프트 베이스드 모델들의 성능을 능가하는 방법론을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스페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EWC, 그러니까 Elastic Weight Consolidation, 이 방법론이 대표적인데요. 이 모델의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에서 파라미터를 뉴 태스크에 핏하도록 정교화하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L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L2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엔 이 컨티뉴얼 러닝의 시퀀스의 퍼스트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EW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에 학습했던 그 파라미터를 조금 더 잘 레귤러라이징 시키겠다, 그 다음 태스크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태스크부터 보통 잘 작동을 합니다.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림들 중에서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이 EWC랑 L2 그리고 뭐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않았을 때 이 세 가지를 좀 방향표로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져가는 질문 중 하나는 그런 컨티뉴얼 러닝 세팅에서, 이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 세팅에서 L2가 EWC보다 항상 약할까? 강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뭐 EWC의 로스 펑션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F는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하고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즉 이 수식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n-1번째 태스크의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대강 요소들하고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F가 항등 행렬일 때 EWC는 이제 단순 L2 레귤러라이제이션하고 똑같습니다. 이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게 이제 L2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피처 스페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는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데 이전 태스크의 지식을 현재 태스크로 중류를 한다는 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레드 KD, 이 프레딕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하고 피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이 프레드 KD 같은 경우에는 이전 태스크의 클래시파이어 헤드를 증류해서 현재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다는 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예측은 최종 클래시파이어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리고 태스크 인베리언트 놀리지가 학습이 되었다면 결국에는 이 프레딕션 디스틸레이션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피처 KD 같은 경우에는 이전 태스크의 피처 스페이스 상에 나타난 피처들이 있고 이 현재 태스크에서 피처 스페이스 상에 나타난 이 피처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피처들끼리 하나의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서로 가까워지면은 이제 노멀라이징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각각의 스페이스 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페이스 상에서 서로 거리를 가까워지게 한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각각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론에 대한 로스 펑션인데, 이제 그 프레디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 헤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피처 KD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 피처들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해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유니폼 디스턴스를 로스 펑션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태스크 바이어스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게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의 태스크의 로스 값에 강한 편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로 이거를 전부 다 확률값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 확률값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관련성이 없는 뭐 태스크나 아니면 뭐 컴포넌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는 페널티가 너무나도 큽니다. 0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게 편향된 지식을 증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베니싱 그레디언트와 같은 문제처럼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 과거 데이터, 이 과거 태스크의 지식을 디슬레이션 할 때 편향된 지식이 학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맥스보다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갑니다. 다음은 그 평가 지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크래시, 그리고 여기서는 포겟팅 지표를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제 로컬 포겟팅과 글로벌 포겟팅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이거를 해석하자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i는 이제 현재 시점 이제 커런트 태스크가 몇 번째 태스크인가를 나타내고 n은 이제 태스크 n 번째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타 in으로 표시된 것들이 많은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 i 시점에 이 태스크 n의 클래시파이어로 학습한 모델 세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지표들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은 일단 스플릿 사이퍼 백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고요. 이 EWC하고 피처 KD, 이제 피처 드리프트의 완화 목적인데 이 두 가지 다 이게 프레드 KD 단독 모델보다 EWC랑 이제 fit KD를 함께 썼을 때 피처 드리프트를 더 잘 해결한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EWC하고 이제 fit KD 자체 이거를 단일로만 썼을 때는 컨티뉴얼 러닝에 이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이 BC 로스, 그러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하고 이 소프트맥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스크 바이어스 문제 때문에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훨씬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두 번째 실험 결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소프트맥스 대신에 BC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선 이제 프리트레인을 시키지 않은 모델로 평가를 했을 때 이 센터드 커널 얼라인먼트, 이 CKA라고 나와 있는 거는 피처 간, 각 레이어에 나와 있는 피처 간 시밀러리티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밑에서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색깔 그래프들은 리니어 레이어, 뭐 페널티메이트 레이어, 펜 레이어가 이제 페널티메이트 레이어인데,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레이어 각각의 레이어들에 해당하는 피처들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그래프이고요. 여기에서 CKA 스코어가 낮아질수록 해당 레이어에서 포겟팅이 발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는 이 레이어 값들이 있는데 이 CKA 스코어가 이렇기 때문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어크래시 같은 경우에도 포겟팅이 발생을 해서 점점 성능이 안 좋아진다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프레드 KD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표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데 왼쪽을 보시면은 이 프레드 KD는 포겟팅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KD랑 EWC 조합이 포겟팅이 가장 적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어크래시가 가장 베스트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뇌과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플라스틱시티 때문인데요. 이 플라스틱시티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유연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겟팅이 적은 것은 맞지만 이전 태스크를 잘 기억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지식을 유연하게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의 인베리언트 패턴을 잘 학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로우 플라스틱시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오른쪽에 있는 평가 지표하고 왼쪽에 있는 포겟팅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나 프리트레인에서 그냥 프리트레인으로 바뀐 게 아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프리트레인을 시키면은 모델은 태스크 자체에 대한 성능을 대규모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실험에 비해서 이제 이전 실험에서는 플라스틱시티가, 그러니까 유연성이 낮다라는 게 문제가 되었지만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이미 모델 자체가 이 태스크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분류라는 태스크에 유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플라스틱시티만 있어도, 유연성이 약간만 있어도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 밑에 CK의 장표 자체는 이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이 오른쪽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포르게팅이 낮은 모델들이 성능 또한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프레드KD 플러스 EWC의 성능이 베스트까지는 아닌데,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EWC가 퍼스트 태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정교화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L2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잘 정교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전 학습을 시켰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학습이 잘 된 파라미터들을 L2가 더 효과적으로 정교화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태스크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정교화시켰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네 번째 실험 결과인데요. 이 왼쪽 장표는 레지넷 1800번으로 프리트레인한 모델들을 비교를 해뒀습니다. 기존 컨티뉴얼 러닝에서 사용되는 이 딥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라던가 여기 나와 있는 DGR이라던가 리허설 메소드들은 리허설 버퍼를 사용을 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들은 이 프리트레인을 했냐 안 했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리허설 버퍼나 뭐 리허설 메모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허설 프리하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장표는 프롬프트 베이스드 메소드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일단 논문이 제시하는 것과 이 프롬프트 베이스드 메소드들 전부 다 이제 백본은 VIT 베이스 16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1K로 프리트레인을 시켰는데요. 이 기존의 프롬프트 베이스드 메소드들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유일한 차이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제 이전에 나와 있는 것들은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백본은 똑같지만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EWC나 L2 정규화만 시킨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롬프팅을 사용을 해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방금 말씀드렸던 듀얼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따로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 더 성능이 오히려 좋았다라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이 소프트맥스를 클래시파이어에서 제거하는 게 지식 중류에 더 도움이 되고, 이제 랜덤으로 초기화된 모델로 학습을 시작할 때는 매개 변수 정교화 방법이 낮은 포르게팅을 달성을 하지만 로우 플라스틱시티 때문에 정확도 또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2 정교화가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할 때는 EWC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각광받았던 이 VIT 사전학습 모델의 프롬프팅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진행한 컨티뉴얼 러닝보다 단순 정교화를 사용했을 때 더 훌륭한 성능을 나타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 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더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는지, 어떤 여기서 이제 뭐 소프트맥스나 뭐 BC 로스들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와 같이 더 가까이에서 이 컨티뉴얼 러닝을 바라봤다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